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모든 것이 언니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편애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언니 뒷공무니만 따라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런 엄마에게 많이 서운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언니가 부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도 엄마로 인해 고충이 많았던 모양으로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며 얼굴이 항상 어두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언니가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혼자 투덜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언니도 숨이 막힐만 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엄마가 언니에게 집착을 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언니는 놀라울 정도로 엄마를 닮아 있었습니다. 얼굴 이목구비는 물론이었고 모든 것이 엄마 판박이었어요. 하물며 무용을 전공한 엄마를 닮아 무용에 큰 재능을 보였고, 엄마는 언니들을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엄마는 유명대학 무용학과를 나왔지만 도중에 부상으로 그만둔 뒤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 뒤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우리 자매를 키웠으나, 대학 동기 중에 함께 무용을 하던 친구가 크게 성공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많이 힘들어했어요. 대학 때는 내가 걔보다 훨씬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부상만 안 당했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거야. 소파에 홀로 앉아서 그 말을 되뇌이곤 했으니까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했고 되도록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는데요. 엄마는 많이 예민하고 까칠한 편이라 남편인 아빠 입장에서는 난이도 최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엄마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지라 되도록이면 엄마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나 언니는 착하다 보니 엄마 비위를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의 집착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눈에 띌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그에 비해 저는 아빠를 닮아 무용에는 아무런 소질이 없었던지라 엄마는 온 신경을 언니에게 집중했습니다. 언니도 아무런 불만 없이 엄마를 따랐기에 우리는 언니도 무용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언니도 다리 부상으로 재활을 하던 중 가족들에게 조용히 선포했습니다. 나 무용 그만할래. 뭐? 무용을 그만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은 엄마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잘한다고 해서 했던 건데 무용을 할 때 즐겁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 부상도 입은 거야. 예지야, 원래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이야. 그럴 때마다 그만두면 뭘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열심히 재활하고 다시 해보자. 사실 무용이 싫어진 건 오래됐어. 다만 엄마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던 것뿐이야. 근데 내 친구 민정이는 나처럼 억지로 하지 않더라고. 무용하는 게 정말 즐겁대. 그런 친구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더 해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자. 거기다 의사 선생님이 발목이 약해서 무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한 거 엄마도 같이 들었잖아. 사실 할 때마다 발목 통증이 심해서 너무 힘들기도 했어. 그만두고 싶어. 조금만 더 하면 너도 유명해질 수 있다니까.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 그 어느 때보다 언니의 모습은 단호했는데요. 정작 엄마가 포기하지 못한 채 언니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엄마와 언니 사이에는 앙금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언니가 무용을 그만두자마자 엄마는 식음을 전폐한 채 알아 누웠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니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엄마를 빼닮은 언니도 만만치 않은 성격으로
엄마와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사람 눈치를 보느라 하루하루 바늘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언니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엄마가 한껏 비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평생 무용만 했는데 네가 공부는 뭔 놈의 공부야. 무용만 해서 공부가 쉬운 줄 아나 본데 공부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엄마가 매일같이 비웃었지만 평소에 워낙 성실했던 언니였다 보니 성적도 금방 올랐기에 이번에는 엄마도 생각을 바꿔 또다시 언니 뒷바라지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모가 와서 놀란 채 말을 꺼냈습니다. 예지가 1년 만에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갔다며. 역시 언니를 닮아서 독하다 독해. 어쩜 독한 것도 언니를 꼭 닮았네. 우리 예지가 나를 많이 닮긴 했지. 난 공부를 못 따라가서 다시 무용한다고 할 줄 알았거든. 근데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를 하더라니까. 내 딸이지만 진짜 독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무용은 포기한 거야? 무용은 벌써 포기하고 공부 시작했다니까. 예지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언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정작 언니가 포기를 못해서 그랬던 건데 이제 언니도 포기를 했냐는 거지. 사실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에 소질을 보이니까 재수를 해서라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담임 선생님도 많이 놀라더라니까. 이대로 가면 의대도 갈 수 있지 않겠니?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이모가 고개를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전에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예지 인생이지 언니 인생이 아니라니까. 언니가 자꾸 그러면 예지만 스트레스 받아. 정작 예지한테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본 거야? 예지는 생명과학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의대를 가는 게 훨씬 낫지. 엄마가 큰 소리를 치자 이모가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예지 인생이니까 예지가 선택하게 그냥 냅둬. 언니가 예지한테 그렇게 집착하면 나중에 문제되기 마련이라니까. 혹시 지금도 위치 추적 그런 거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딸 키우는 엄마인데 당연히 위치 추적해둬야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 예지처럼 착한 애가 어딨다고 위치 추적을 해? 그럼 지금도 수시로 전화하고 그런 거야? 그건 내 딸이 걱정되니까 그런 거잖아. 언니, 내가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그런 식이면 예지가 질려한다니까? 예지한테 집착할 시간에 현지한테도 신경 쓰고 그래. 이모가 제 눈치를 살폈는데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이 딱 좋으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봤지? 우리 현지는 아빠를 닮아서 걱정할 게 전혀 없는데 항상 우리 예지가 걱정이라니까. 예지는 견과류 알러지부터 잔병치레도 많다 보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지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지. 그건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라 집착이라니까.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떡볶이도 먹고 해야 하는데 학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데리고 오고 그러면 애들 사이에서도 안 좋게 생각한다니까. 조금 있으면 대학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럴 참이야? 혹시 대학생인 예지한테도 그럴 생각인 건 아니지? 이모가 혀를 내둘렀지만 엄마의 집착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니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도 엄마는 계속해서 위치 추적을 했고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를 해댔거든요. 그 문제로 언니가 폭발한 채 화를 내기도 했어요. 엄마, 내가 전화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친구들이 나보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뭐라고 부르는데? 마마걸이랬잖아, 마마걸. 마마보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마마걸이라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대학생이면 이제 어른인데 제발 그만 좀 해. 언니가 방방 뛰고 난리를 치자 그날은 아빠도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예지 말이 맞긴 하지. 이제 대학생인데 당신 자중 좀 해. 그러다 우리 예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예지가 얼마나 똑똑한 앤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보니 똑 부러져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당신도 취미생활 좀 해보던지 해. 언제까지 예지 뒷공무니만 따라다닐 셈이야. 불안해서 살 수 없는데 어쩌겠어. 가족 모두가 말렸지만 엄마는 언니를 여전히 품 안의 자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만 되면 난리가 났는데요. 언니가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으면 수십 번 전화를 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언니를 찾는다며 언니네 학교 근처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언니가 선포했습니다. 나 자취할 거야. 뭐? 자취라니! 여기서 니네 회사까지 멀지도 않는데 무슨 자취를 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언니가 딱 잘라서 말을 하자 아빠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자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당신은 지금 이 와중에 그런 소리가 나와? 이제 다 컸는데 자취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나는 대학 때부터 자취했구만. 당신은 남자니까 그렇지. 요즘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자취를 한다고 난리야. 엄마가 버럭 외쳤지만 언니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얼마 뒤 자취를 한다며 한 오피스텔로 들어갔는데요. 언니가 이사하는 날 엄마가 대성통곡을 했지만 언니도 작정을 한 듯 신경도 쓰지 않고 이사를 감행했어요. 그런데 그때 언니의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언니 홀로 자취를 하다 보니 아빠가 보안이 철저하고 고급스러운 오피스텔로 구해줬는데요. 그곳에서 지금의 형부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거든요. 형부는 의사로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살았는데요. 그 오피스텔이 병원에서 가깝기도 하고 관리가 잘 되다 보니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으로 이사온 언니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는데요. 무용까지 했던 언니는 누가 보더라도 예뻤거든요. 거기다 대학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회사도 대기업 연구직으로 있다 보니 인기도 많아서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전부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런 언니와 결혼까지 한 형부가 대단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언니를 처음 보자마자 반했던 형부였지만 처음에는 언니에게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차가운 언니 모습에 형부도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데요. 어느 날 형부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언니가 진료받으러 왔다네요. 언니는 형부를 못 알아봤지만 형부는 언니를 단숨에 알아봤고 직접 언니 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평소 비염 때문에 고생하던 언니가 하필 그 병원으로 갔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둘이 인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날 형부가 언니에게 옆집에 산다고 말하자 언니가 신기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렇게 오피스텔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하는 사이가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결혼까지 했습니다. 언니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다 보니 엄마가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인데 뭐 한다고 벌써 결혼하려고 그래. 이래서 내가 자취하는 거 싫어했다니까. 준서 씨가 33살이다 보니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고 싶은 모양이야. 준서 씨 집에 인사도 다녀왔는데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야. 거기다 준서 씨 여동생도 좋아 보이고. 아들 의사 뒀다고 구박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냥 나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고 칭찬만 하셨어. 만약 그 집에서 너 무시하고 그러면 의사가 뭐고 결혼 엎을 생각해.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제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다른 집은 의사 사이 본다고 하면 엄청 좋아한다던데 엄마는 안 좋은가 보네. 의사 사이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 아들이 의사라고 우리 애지 힘들게 할까봐 오히려 걱정이구만. 우리 예지 정도면 더 대단한 집안이랑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니까. 엄마 진짜 대단하다. 누가 엄마를 말리겠어. 제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내둘렀지만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가 결혼한 뒤로도 더욱 집착을 한 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거든요. 엄마의 증세가 심해진 이유 중에는 언니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난 뒤 사돈어르신과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 잘 지냈거든요. 어느 날은 엄마가 분하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배신하다니? 누가 배신을 해?
누구긴 누구야? 네 언니지. 설마 언니랑 또 싸운 거야? 엄마도 참 대단하다. 그냥 잘 살게 놔두면 될 거 가지고 왜 자꾸 시비를 걸고 그래? 내가 시비를 안 걸게 생겼어? 세상에, 나 오늘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러게 전화 자주 하지 말라고 했잖아. 결혼한 딸한테 왜 자꾸 전화하고 난리야. 그동안은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았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서방한테 전화를 했거든? 그랬더니 지금 공황이라고 하는 거야. 공황이라니? 어디 여행 간대? 설마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여행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들어보니까 시댁 가족들이랑 다 함께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지 뭐니. 이서방이 하는 말이 예지가 말 안 했냐고 놀라더라니까. 그러면서 예지를 바꿔줬는데 예지가 하는 말이 나랑 같이 여행을 가면 여행이 아니라 출장 가는 기분이라고 하면서 사돈 두 분이랑 가면 그렇게 재밌고 즐겁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배신이 아니고 뭐겠어. 엄마가 분하다는 듯이 주먹을 3개 움켜쥐고 방방 뛰었는데요. 언니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게 되면 엄마는 항상 불평불만을 하기 일쑤였거든요. 음식을 먹어도 짜다 달다부터 시작해서 끝도 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놨습니다. 그렇게 2~3번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언니가 2번 다시 엄마와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의 마음은 집착에서 질투로 바뀌어 갔다고 해야 할까요? 언니가 사돈어르신 2분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심한 질투를 느꼈고 그로 인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도 언니가 전화를 안 받았던 것인지 엄마가 형부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가 2박 3일 출장을 간다는 말에 엄마가 형부에게 물었다네요. 그럼 2박 3일 동안 이서방 혼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청소랑 빨래 좀 해놓고 와야겠네.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지가 못 오게 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 저번에 안사돈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집 비밀번호도 알고 계시고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던데 나도 가서 음식도 해놓고 그러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형부에게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음식할 재료를 잔뜩 싸서 언니네 집으로 갔던 모양인데요. 그날 언니네 집에 가서 집을 둘러보다가 냉장고를 열었더니 음식이 한가득 있더랍니다. 그래서 형부에게 전화해서 다시 물어봤다네요. 이서방, 냉장고에 반찬이 한가득인데 이건 다 뭔가? 예지가 출장 가기 전에 먹고 싶은 반찬을 엄마한테 말씀드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지가 먹고 싶은 음식을 안사돈한테 말씀드렸단 말이야? 나도 있는데 왜 안사돈한테 말을 한 거야? 그게 평소에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이 입맛에 맞다고 예지가 잘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장을 다녀와서 바로 먹고 싶다고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설마 냉동실에 얼려있는 이것도 안사돈이 해오신 건가? 아, 그건 도가니탕인데 예지가 특히나 좋아해서 저한테 돌아오기 전날 냉장실에서 해동해 놓으라고 했어요. 도가니탕? 그러니까 우리 예지가 도가니탕을 좋아한단 말이야? 네, 곰탕이랑 도가니탕 종류 엄청 좋아해요. 우리 예지는 그런 음식 입에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닌데, 도가니탕은 예지가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자네가 뭘 잘못 알았나 보구만. 아니면 먹기 싫은데 안 써둔 눈치가 보여서 억지로 먹은 거고 말이야. 억지로요? 형부가 놀라서 되물었다는데요. 엄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이런 탕 종류는 예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거든. 우리 예지는 예전부터 무용을 해서 채소 위주로 음식을 먹는데 냄새나는 도가니탕이 뭐야, 도가니탕이. 암튼 알았으니까 얼른 일 보게 나. 그 순간 큰 질투심에 휩싸인 채 엄마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벌였던 모양이었어요. 출장을 끝내고 돌아온 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노발대발 난리를 쳤거든요. 엄마가 우리 집 냉장고에 있던 음식 다 버렸어?
음식이라니. 냉동실에 있는 도가니탕하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다 버렸냐고. 아, 그거 내가 가서 봤더니 네가 안 좋아하는 음식이 한가득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싹 다 버리고 너 좋아하는 채소랑 과일로 채워놨어.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몸에 안 좋은 음식이 한가득이더라니까.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 억지로 먹지 말라고 내가 싹 다 버렸어. 내가 도가니탕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걸 다 버리고 맛도 없는 엄마 음식을 거기에 넣어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맛도 없는 엄마 음식? 어머님이 정성껏 해주신 반찬을 싹 다 버리고 간도 하나도 안 돼서 맛도 없는 엄마 음식을 왜 넣어놨냔 말이야. 출장 내내 그 도가니탕에 밥 말아 먹을 생각만 했는데 그 아까운 걸 왜 버려? 어머님이 내가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만들어다 주신 건데 왜 버렸냐고. 언니가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지르던지 옆에 앉아있던 제게도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그런 거 몸에 엄청 안 좋다니까. 그렇다고 힘들게 만드신 반찬을 다 버리면 어떡해. 몸에 안 좋다는 것도 엄마 기준인 거잖아. 왜 엄마 기준을 우리한테 맞추려고 하냔 말이야. 엄마가 넣어둔 반찬도 싹 다 버렸으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내가 만든 반찬을 다 버렸단 말이야? 엄마도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반찬 다 버렸잖아. 역지사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엄마 반찬 다 버렸다고 하니까 엄마 기분도 안 좋지.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집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앞으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언니가 경고하듯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통화 내내 많이 놀라긴 했던 모양으로 엄마가 휴대폰만 멍히 바라봤어요. 엄마, 진짜로 사돈 어르신 반찬 엄마가 다 버린 거야? 지가 언제부터 토가니탕을 먹었다고 난리야. 평소에는 먹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안 먹은 게 아니라 엄마가 못 먹게 했던 거지. 그럼 너도 그런 음식을 먹는단 말이야? 당연하지. 난 순댓국밥도 먹고 다 먹지. 사실 그동안 엄마가 못 먹게 해서 안 먹었던 거지. 국밥이 맛있긴 하잖아. 그 도가니탕도 진짜 맛있는데 그걸 다 버렸으니 열받을 만했네. 그러게 언니네 집은 뭐하러 가서 그 사다를 만들어. 내가 볼 때는 언니 단단히 화난 것 같은데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제 말처럼 그 뒤 언니는 엄마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형부랑은 연락이 되긴 했지만 형부도 언니 눈치가 보여서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뒤 사돈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고 엄마가 약속 장소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그 바람에 저도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가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는데요. 사돈어르신이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사부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애들 일에 너무 관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사부인은 애들 집에 자주 드나드시잖아요. 근데 저한테만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속상합니다. 저도 애들이 오라고 할 때만 가거든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하지 않고 애들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애들 집 비밀번호도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예지가 직접 알려줬고요. 우리 예지가 직접 알려드렸다고요? 근데 엄마인 저한테는 왜 안 알려줄까요? 사실 그 말씀 드리려고 만나자고 했던 건데요. 예지한테 들어보니까 그동안 사부인이 너무 집착해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애들 일에 너무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 일에 관여하는 게 당연한 거지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니요. 그건 어릴 때 얘기고요. 이제는 다 컸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살게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부인은 애들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계신 건가요? 저는 애들한테 전화 오면 받는 정도지요. 그리고 애들이 무슨 선택을 하던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언을 구할 때만 제 의견을 말해주고 있고요. 사돈어르신 말에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니까 애들이 두 분이랑은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하던데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즘은 여행 가서 자식들한테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라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냐? 음식이 달다 짜다. 겨우 이거 보러 왔냐? 조식이 이게 다냐? 돈이 아깝다.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겠다.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 말들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 혹시 저 들으라고 일부러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설마 제가 일부러 그랬을까요? 다만 다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쓰기 마련이니까요. 대신에 너무 즐겁다, 맛있다, 신기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면 여행하다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냥 즐기게 되더라고요. 사실 애들이 여행을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 다시는 같이 간다는 말을 안 하게 되겠죠. 사돈 어르신 말에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여행 가서도 애들이 좋아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든지 맛있다, 즐겁다, 신기하다, 예쁘다. 그리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겠다. 덕분에 참 행복했다. 그런 말을 반복하면 애들이 참 좋아하지요. 특히나 때문이라는 말보다는 덕분에라는 말을 하면 훨씬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겠지요. 덕분에라는 말은 평소에도 자주 쓰면 참 좋답니다. 네 덕분에 참 잘 먹었다. 이렇게 말이죠. 사부인은 그런 말을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우리 아들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들하고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그거 보더니 우리 딸이 그건 집착이라고 하면서 그러다 오빠랑 영 끊고 살 수도 있을 거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자식하고 영 끊고 사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 중에서도 아들 며느리랑 영 끊고 사는 친구가 있는데 아들 며느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 문자만 띡 보내고 전화를 안 했다고 신혼여행 내내 난리를 친 건 물론이고 안부 전화 안 한다고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서 아들 며느리가 찾아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때 일이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별일도 아니었는데 괜히 트집을 잡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부인도 앞으로는 그냥 딸이랑 사위를 옆집 사람이다 생각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애들이 자주 찾아오고 연락도 자주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 사이가 좋아질까요? 그럼요. 분명히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고 혹시나 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좋은 말만 하시고요. 평소에도 좋은 말만 하시면 더 좋겠지요. 그날 사돈 어르신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언니에게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엄마 생신 때 다 같이 외식을 했는데요. 엄마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사이 덕분에 이런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참 고맙네. 네,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뜻밖의 말에 언니와 형부가 놀란 듯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언니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글을 마치면서 엄마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사돈 어르신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